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호의 소설집 공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개의 낱개의 이야기가 이 공수라는 소설집 안에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껍데기 사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본질이 무엇인가? 돈의 본질은 원하는 경험을 사는 수단이 아닌가? 쾌를 살 수도 있지. 너도 나도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게 그런 이유 아니겠나? 근데 이 돈이라는 놈도 만만치가 않거든. 여차하면 사람을 먹어버린단 말이지. 돈 자체가 본질 행세를 한단 말일세. 미친 듯이 돈만 벌고 나서 정작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또 있을까? 사랑한다면 내 주식에,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25살 연하인 25살 연하인 어린 연인과 그 가족이 요구하는 돈의 단위가 억대를 넘어가면서 연인의 속마음을 묻고자 어려운 걸음을 한 것인데 이 무당 대뜸 한다는 소리가 돈타령이다. 가슴팍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을 심호흡으로 간신히 내리누르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답답하다는 심정을 노골적으로 담아낸 어투로 최대한 진중하게 다시 묻는다. 돈 5억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 앞전에도 이미 몇천만 원씩 여러 번 해주었고 그 친구 모친 수술도 국내 최고 의료진을 섭외해서 비용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저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린 친구 만나면서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친구 마음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은 한숨을 쉬며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내 옆에 끝까지 있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 돈을 해줘도 안 해줘도 지옥인 겁니다. 짜증이 섞인 불덩이가 수그러들지 않고 목구멍으로 치올라 오는 통에 말을 끝맺기까지 여러 번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했다.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라는데 딸뻘되는 어린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돈을 주어도 호로록 날아가 버릴 것 같고 안 줘도 찌질한 모양새로 찌그러진 채로 버림을 받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무당 앞에 앉아 하소연하고 있으니 그럴만도 했다. 참으로 한심하고 비참하기가 짝이 없다. 그런데 저 무당이 무한함을 무릅쓰고 어렵게 끄집어 올린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펼치지도 않고 쥐고만 있던 부채와 방울을 그대로 상위에 탁 내려놓더니 목을 뒤로 젖히고 깔깔 웃는다. 그렇게 한참을 배꼽 빠지게 웃던 무당이 갑자기 웃음을 뚝 그치더니 정색을 하고 말한다. 두두두두. 기묘하리만큼 가늘게 찢어진 무당의 입속에서는 흡사 기관총 총알이 발사되듯이 음폭도 없는 말들이 리듬도 없이 난사됐다. 당연히 떠나지. 자네라면 붙어 있겠는가? 떠날 것을 두려워하며 일거수일투족을 노려보고 있을 터인데 점사까지 볼 필요 없네.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과 무슨 수로 사랑을 논한단 말인가? 그냥 이 풍진 세상 돈이나 많이 벌다 가시게. 사랑이라고 했나? 무당의 입속에서 난사된 말들 속에 박힌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질감이 느껴졌다. 생소한 단어도 아닌데 무척이나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사랑을 감정으로 승화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그런 헛된 감정에 자신을 투사할 수 있는 감성도 달아 없어진 지 오래인 탓일 것이다. 물론 한때는 나도 아니 아주 오래전에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해서 다니던 토익 학원에서 만난 아내였다. 유난히 까맣고 윤기가 흘렀던 아내의 긴 생머리카락을 나는 특히나 많이 좋아하고 아꼈다. 우리가 자주 가던 레스토랑에는 붉은색 융단 재질로 제작된 크고 깊숙한 소파가 있었다. 그 소파에서 우리는 둘 다 몸을 깊숙이 묻고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곳은 언제나 좋아하던 팝가수의 노래로 출렁이고 있었고 나는 책을 보다가도 내 어깨에 기댄 아내의 따뜻하고 매끄러운 머리카락을 자주 쓰다듬어 주곤 했다. 그 시간을 나는 사랑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 사랑의 끝은 허무했다. 아내는 8년 전에 4살배기 아들을 남기고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다음 날 있을 아들 유치원 재롱잔치에 입고 갈 옷을 구입하고 오던 길이었다. 아내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던 화물차를 피해 난간 쪽 가드레일을 찍고 한강변으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이내 처참히 부서졌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가 해준 달걀 토스트를 먹고 출근했던 날이었다. 아내는 그날따라 시간에 쫓겼던 나를 쫓아다니며 유난히 더 조잘조잘 떠들었다. 두어 시간은 좋기 엑셀을 밟아야 도착할 수 있는 지방 소도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화물운송협회 모임에 늦지 않게 참석하기 위해 마음이 급했던 나는 현관까지 쫓아나와서 옷이 다 안 맞지 뭐야. 살이 이렇게나 많이 쪘는지 몰랐어. 나 많이 미워졌지? 라고 물어보는 아내의 셀쭉한 투정에 백화점에 나가서 마음에 드는 옷 한 벌 사입든가 라고 대충 아무렇게나 말하고 총총 집을 나섰었다. 그것이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한동안은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르신들 말씀처럼 시간이 약이었다.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뚝딱뚝딱 시간은 흘러가 주었고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몸집을 키우며 잘 자라주었다. 그 사이 또 생각지도 않게 선친이 물려준 빈 차고지 부지가 신도시 개발지로 묶이면서 땅값이 폭등하는 통에 나는 졸지에 수백억 자산가가 되는 행운까지 따라줬다. 흐르는 시간과 주어진 상황에 탄력을 받은 나는 정신을 차리고 일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기존 운수사업체 확장뿐 아니라 리조트 사업에도 손을 댔다. 마음을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틈도 용납해서는 안 됐다. 아내의 죽음이 툭 던져놓은 삶의 덧없음이라는 씨앗이 머리를 디밀고 올라와 제멋대로 발아할까 두려워서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다. 덕분에 선친의 유업으로 물려받은 화물운송사업체는 3배 넘게 성장했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전국을 다니며 선점했던 차고지와 리조트 부지도 지속적인 자산 증가에 기여하는 중이었다. 먼저 간 아내가 저 세상에서나마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것은 못해도 아내의 기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수 챙겼고 아내를 위한 천도제도 여러 번 정성 들여 지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다였다. 사업이 잘 되면서 주위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좋은 사람을
소개하겠다는 제의가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은 마지못해 수용하는 식으로 몇 번 여성을 만나기도 했다. 몇 사람과는 짧게는 3-4달, 길게는 1-2년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들이 말하는 연인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결벽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진도를 더 뺄 수가 없었다. 자산 규모가 500억 원대에 이르면서부터는 더더욱 쉽지가 않았다. 아직 어린 아들이 잘 자라나서 재산과 사업체를 온전하게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도 핏줄인 이상 어쩔 수 없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4월경 그러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무장해제시키고 순식간에 가슴으로 훅 들어온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바로 지혜였다. 지혜는 나보다 25살이나 어린 아가씨였다. 당시 25살이었던 지혜는 은행원이었다. 은행원이었지만 나에게는 사업에 필요한 은행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해주던 고마운 사람이었다. 주거래 은행 지점장의 배려 덕분에 어떠한 상황에도 기다림 없이 필요한 업무를 바로바로 지혜가 대행해주는 시기였다. 그렇게 2년 넘게 얼굴을 보아왔지만 그 사이 지혜와 개인적인 사담을 나눈 적은 없었다. 다만 복잡한 업무가 끝나면 고마움의 표시로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 하나 사드릴게요. 하고 눈을 찡긋해 보인 게 전부였다. 다른 의미는 없었고 오랫동안 군소리 없이 내가 해야 할 업무를 신속하게 도와준 것에 대한 예의 차리기 정도였다. 그날은 의외였다. 지혜가 정말로 전화를 걸어와 무언가를 사달라고 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다소 늦은 시각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 막 맥주를 한 모금 마시려고 할 때였다.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가로등 불빛에 흔들리고 있는 장관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것인데 그날은 흐드러진 벚꽃의 기운 때문이었는지 전화를 받았다. 항상 말씀하시던 거 있잖아요. 오늘 사주실 수 있나요? 비어있는 대나무 속처럼 시원하고 낮게 터지는 음색. 익숙했지만 누구인지 금방 떠오르지 않아 잠시 침묵했던 것 같다. 한 1-2초쯤 하고 누구인지 직감했을 때는 적잖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다. 나는 이 밤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면서 날이 밝으면 사주겠다고 말하려는데 곧장 순댓국에 소주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시원하고 거침없는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풋 웃음이 나왔다. 심지어 순댓국에 소주라니. 귀여운 아가씨네. 귀엽고 정감이 갔다. 또 어린 친구가 모처럼 쉽지 않은 결심을 하고 부탁을 했을 터인데 하는 마음이 들어 댕강 거절하기도 난감했다. 결국 나는 그러죠 뭐. 저도 아직 저녁 식사 전이니까 같이 먹죠. 어디로 갈까요? 라고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